10월 13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저희 도장은 조금 일찍 마치는 날이에요. 1시간 정도 앞당겨서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야간 자전거 라이딩 시게 한번 밟고 왔습니다. 10월이라는 발음을 어린애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 배워가지고 10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후보 한다고 나온 사람 정말 굉장한 욕을 해대는 이력가인데 제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줄 법한데 10월 이렇게 대답하는 딱 순간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깜짝 놀라고 했는데 선동과 유행 추종성이라고 할까요? 오늘 자전거 타면서도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옷 입는 그 유행들이 보면 응답하라 1988 정도 덕선이가 나오는 그 정도의 패션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갔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정도 사이클로 완전히 다시 역주행해서 되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입는 게 아니라 좀 헐렁하게 입는, 우리가 그때 말로 기지바지라고 하고 뭐 그런 스타일들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리고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딱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레깅스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붙는 옷, 여성들. 아래 바지는 어두운 레깅스에다가 위에는 약간 헐렁한 티셔츠, 그리고 뭐 모자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마스크는 당연히 이제 지금 마스크는 신도들이니까 다 이제 하나씩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게 양말을 정강이까지 높게 당겨 올려 신는 게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아재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극혐이다 막 이렇게 치부하던 건데, 너도 나도 지금은 나서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나이키 브랜드 특히 이런 거 이 정강이까지 땡겨 올려가지고 신고 이런 게 대유행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하나 더 인테리어를 한다면 이제 개를 한 마리씩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 광경들을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유행을 추종하거나 굉장히 민감하게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것과 집단이 선동당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인간 심리에 관해서 연구할 때 한번 주제 잡아 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바야흐로 또 뭐 거기에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뭐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은 바야흐로 전태일 선동의 계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경향신문 오늘자에 애니메이션 테일이, 전태일 이름에 따서 테일이를 만드는 홍준표 감독입니다. 감독의 이름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아마 서로가 싫어할 그런 타입일 것 같은데, 85년생이라 그래요. 열사의 이미지를 버리고 우리 곁에 20대 테일이를 그리고 싶었다.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불사르며 외쳤듯 첫 문장부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일은 자기 몸에 스스로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은 자기 몸에 스스로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태일 평전 변호사죠. 그 사람이 민변 처음 만들 창단 멤버이기도 한데, 이름이 뭐죠? 무슨 변호사인데, 이른바 인권 변호사. 우리나라에 인권 변호사들 많죠. 문재인, 이재명, 또 이 전태일 평전 쓴 그런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 인권 변호사 이걸 앞에 내세우던데, 자기들 이외의 모든 변호사들을 업신여기는 말장난이죠. 그러면 나머지 변호사들은 인권 침해 변호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어에 계속 이제 엮여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용어들, 오도된 용어들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떡사발 만들어 가지고 덮고 있는데, 전태일의 몸에다가 기름 묻은 몸에다가 불을 당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는 김계남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전태일을 집중 트레이닝 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요.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도 참회가 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이끌어가는 목회 활동을 하는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이 홍준표라는 감독은 85년생, 그러니까 나이라고 해봐야 이제 30대 간 넘겼죠. 30대를 넘겼고 비교적 맑고 순수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분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전태일에 대해서 잘못 배웠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내력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가는 거다. 그런데 순수함에서 사악함이 나옵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무지와 순수함이 합쳐지면 악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좌익 진영에 혹해가지고 이 정신머리가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 골목에도 보면은 노란 리본,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원자력은 위험해요, 이 탈원전 탈핵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스티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일선동, 뭐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그 스티커가 종합적으로 붙어 있는 그 차가 있거든요, 우리 저 골목에. 그 아주머니 괴물같이 생겼겠습니까? 굉장히 순수합니다. 착하고. 그러니까 이 정말 머리에 뿔이 달리고 두 눈이 막 불이 튀어나오고 입에서 피가 질질 흘러서 그렇게 빠져드는 게 아니라, 아주 착한 분들이, 순수한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무지와 함께 믹스가 되어 가지고 아주 악한 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인생에 아주 오점을 남긴다, 방향 잘못하는 그런 걸 저는 흔하게 지금 엿보는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순수하게 생겼습니다. 마침 오늘 동아일보에 삼성 TV 변천사가 나옵니다. 예. 왜 예전에 보면은 그 좌우로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 TV 있잖아요. 그 TV가 여기 나오네요. 그거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그때 그거 어떻게 했는지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옵니다. 우리 또에 그 2000년도 딱 접어들 때 브라운관 면적은 굉장히 큰데 뒤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었잖아요. 대형 식당 가면 그렇게 있었던 거.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가격이 비쌌잖아요. 나중에는 그거 구경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물이 되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얇아지고, 요즘은 패널을 이렇게 휘어지는 패널 벽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는 거, 그것까지 나오는, 예, 네오 QLED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기술 변천이 탁탁 일어날 때 보면은 그 앞 단계에서 가격들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뭐 지혜롭게 한번 구매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변천사들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이 하나하나의 모델들을 볼 때마다 그것과 연결된 우리의 삶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 저에게 이제 안테나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이 조금 더 왼쪽 이러면 제가 됐나? 잘 나오나? 막 이러다가 그 기와장 잘못 밟아가지고 떨어질 뻔하고 막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됐다 하면 이제 거기 딱 고정시켜 놓고 이제 그때 한참 야구가 이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막 이만수 막 이렇게 나올 때 그 생각도 나고 그렇네요. 동아일보 10월 11일 이렇게 한쪽 코너에다가
어떤 시류,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는 사진과 함께 기자가 이제 짧은 문장을 넣어 놓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성 조형물과 여성 조형물이 딱 이렇게 약간 근심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으로 걸터 앉아 있는 조형물이 있고, 그 밑에다가 기자가 이런 문장을 붙여놨습니다. 오빠, 결혼 미룰까? 아파트는 참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살 수는 있을까? 아니, 살아보기나 해볼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전셋값에 오빠는 목 놓아 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제가 이거 보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정말 우스워가지고 제가 야, 그 돈 전셋값이면 이 경주 와가지고 아파트 몇 채 살 수 있는지 아냐? 이렇게 제가 따져 묻고 싶진 않습니다. 아는데, 야, 이건 좀 너무하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서울 강남구에서 얼마나 비싼 곳입니까, 거기가? 글쎄요, 소고기 못 먹는다고 걱정하는 것처럼, 예, 이거는 좀 심하다. 이건 좀 심하다. 예를 들어서 울산 현대자동차에 다니다가 지금 퇴직하셨던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그때 다 그렇게 살았죠. 저희들이 이제 울산에 거기 집들이라고 할까요? 그냥 놀러 한 번씩 가면은 그때 우리 삼촌이 방구동에 아마 사셨을 거예요. 울산 방구동에 딱 가면은 이 양옥집이라 그러잖아요. 주택 대문 딱 열고 들어가면 이제 주인집이 들어가는 건 저기 이제 큰 현관문 있죠. 저는 뭐 그때 주인집인지 뭐 새빵인지 이제 그런 개념도 모르고 놀러 갔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알겠습니까? 이제 집 본체가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뭐 야외 화장실도 하나 또 따로 있고. 그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딱 코너를 꺾자마자 신발장이 쫙 나오고 바로 부엌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발 넣고 바로 부엌이에요. 뭐 싱크대라고 할 것도 없는 한 칸 딱 이렇게 물 나오는 거 있고, 그러고는 드르륵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죠. 이렇게 걸터 앉듯이 약간 턱이 있으니까 딱 들어가죠. 들어간 방이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3분의 1 정도를 커튼으로 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커튼을 안에 들여다 보면은 쌀자루 같은 게 이렇게 재어져 있고, 뭐 또 이제 그 천으로 된 그 왜 옷장 있잖아요. 지퍼 쭉 내리면 옷걸이 돼 있는 거. 그거 있고, 그러고 답니다, 그게. 그래가 사는 겁니다. 잘 때 되면 이불 꺼내가지고 바닥에 깔고 자고, 거기에서 우리 사촌 동생 키워내고 그랬습니다. 마침 우리 사촌 동생 이번 얘가 12월 초인가 그때 결혼하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보다 키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저 빼고는 사촌들 다 키 큽니다. 울산, 부산 이렇게 큰 도시에 살았다 보니까 키가 다 큽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라떼는 말이야, 뭐 저는 우리 삼촌에 비하면 아주 뭐 풍족한 세대인데, 그러한 변천사를 우리가 오롯이 좀 기억을 한다면 이런 문장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장승윤 기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뭐 옛날 이야기하고 나이 이야기하면 완전 꼰대가 되는 건데, 이건 좀 진짜 너무하다. 예? 말도 안 되는 전셋값에 오빠는 목 놓아 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장난치나 진짜. 이제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8월 30일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통계 자료로서 하나 갖고 있었던 건데요. 해산물 소비량, 그 다음에 병원 진료 횟수 1위. 그러면서 행복지수는 꼴찌라고 하는, 우리는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괜찮은 자료였습니다. 한국이 해산물 1인당 소비량이 58.4kg. 그 밑에 노르웨이는 해산물이 풍족한 나라이죠.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먹는 겁니다. 일본도 해산물이 풍족한 나라죠.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화로회를
입에 붙인 지 얼마 안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화르회의 요구량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뭐 그런 시장을 뭐 공략하자. 뭐 그런 말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베트남,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EU라고 퉁쳐가지고 이제 유럽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1등입니다. 해산물 소비량. 해산물 소비량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해산물 소비량 중에서도 중금속이 점점 축적이 되는 이제 생태계로 보자면 큰 물고기, 고래, 뭐 상어, 참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임산부와 그 다음에 뇌 발달을 아직 계속 하고 있는 성장하는 아이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이제 실컷 먹을 수 있죠. 예, 먹을 수 있고 그 생선 기름이 혈액 순환에 굉장히 좋거든요. OECD 나라 중 일본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인 비만율 이렇게 돼가지고 비만율은 그래도 낮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의 체격은 유럽에 버금가도록 자라났으나 체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평균으로 볼 때 비만율은 좀 낮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병원 진료 횟수 같은 경우에 1위다. 이거는 좀 아픈 숫자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의원급 병원에 가면 아침에 문 따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벌써 어르신들이 쫙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약 봉다리 이만큼씩 막 타가지고 가거든요. 뭐 꼭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도 이 건보료 체계 자체가 있는 사람 돈을 메워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것인데 감사함도 모르고 의료 쇼핑은 쇼핑대로 다니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오히려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뭐 아예 코로나 자체를 정치로 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타는 기준에서도 보면은 건보료 기준으로 끊어가지고 너무 많이 내는 사람이 돈은 많이 내는데 네? 오히려 사회 기여도는 높은데 재난지원금에서는 밀려나버리는 희한한 그런 어떤 기준 계산 방법도 있던데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 중에서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은 정기 검사할 때나 가고 자기 임종 맞을 때 인생 마지막에 가는 그게 다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치안 서비스도 좋은 편이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치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신혼여행 가가지고 스마트폰 잃어버리고 소미치기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삐까뻔쩍해 보이는 그런 관광지지만 살짝만 뒷골목에 들어가면 똥을 막 아무데나 싸질러 놓고 그런 아주 그 더럽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향수를 계속 뿌려대는 그래서 삶의 질에 있어 가지고 높은데 우리가 행복 지수는 꼴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은 해외여행을 많이 안 다녀봤거나 꼭 해외여행을 직접적으로 가보진 않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탄이라는 데 아시지 않습니까? 뭐 네팔도 있고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너 행복하니라면 물어보면 해맑게 얘 행복해요라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침에 얘가 학교 가기 위해서 그 산을 민둥산을 2개나 막 넘어가고 마실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또 산을 넘어갔다 오고 막 그러고 예 충치를 먹게 되면은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뽑게 되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자기 환경과 다른 나라의 환경을 비교 분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아이들 서울 아니라 이 대한민국 경주에 와가지고 한 달만 생활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은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아파트 평수 조금 큰 거 살다가 좁은 데로 옮기는 거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람이 소비를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줄이기가.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고 또는 일부 세력들이 선동이 성공한 것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복의 측정 글쎄요.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HDI라고 이렇게 약자로 줄여서 말하는데 어떤 한 인간이 어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치안 상태라든지 또는 이런 병원 진료 횟수라고 하는 이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 사회 인프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계량화된, 그래도 그나마 근사치로 한번 측정해 봄직하지, 그냥 나는 행복해. 요즘 보세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면서 그 단어가 귀신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또 싹 나타날 겁니다. 아마 헬조선 타령. 요즘은 그 흔한 양극화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안 나타나요. 저는 참 행운인 게 제 나이에 우리 또래만 하더라도 시내 사는 아이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러죠. 뭐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택시, 버스 다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촌에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양동이에 물 받아놓은 고체를 씻겨가지고 그렇게 컸고, 우물물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펌프질해서 물 퍼올리고, 소 연물 뜯어 먹이고, 나중에 이 가마솥에서 또 소밥 퍼 나르고, 뭐 그렇게 저는 살아왔고, 사람이 먹는 음식이 파종될 때부터 수확까지를 과정을 다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하고, 그 먹거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서 밭에 뿌려지는 과정까지, 예, 먹거리의 시작과 먹거리가 내 몸을 통과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데까지를 우리가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는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공되어 있는 거 가져와 가지고. 제가 자연의 배신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한번 그런 말도 한번 해봄직한데요. 사람들은 인공을 좋아합니다. 인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사려니 숲길 같은 데 가보면, 한 예로 질퍽질퍽한 진흙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크를 까는 거죠. 다 코스에. 그리고 거기 아주 멋있는 나무들이 쫙쫙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시덩쿨이라든지 말이죠, 거미줄이 쭉쭉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들쳐가면서 탐험해가면서 밀림지역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간다면 거기에 가서 사진 찍고 폼 잡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완전히 옷하고 신발이 진흙 철갑이 돼버릴 텐데 어떻게 거기 놀러 가겠습니까? 딱딱 해놓고 호수 파놓고 이런 데 사람들이 좋다, 자연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인공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까 먹거리의 변천, 그리고 이제 뭐 내 몸을 통과해 나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트에 가보면은 감자, 파, 뭐 양파 다 있잖아요. 흙이 안 묻어 있죠. 흙이 묻어 있다 하더라도 약간 묻어 있죠. 직접 감자와 고구마 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흙으로 철갑이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씻어내고 하려고 해보세요. 일반 아파트 같은 집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손질되어 있는 거 말이죠. 가져와 가지고 깨끗한 정갈한 부엌에서 해먹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인공을 좋아한다니까요. 자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걸 수치를 말하는 것도 참 웃긴 코미디다. 그거는 그냥 개인이 말하는 것일 뿐이고, 어떤 때는 보면은 행복에 겨워가지고 포시러워서 하는 소리인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8월 27일 김정의가 고백했다 그래요. 유엔에다가 인민 10명 중에서 9명은 장작으로 밥 짓는다라고 보고했다 그럽니다. 북한에는 아직까지 민둥산이 있죠. 목탄 차도 있습니다. 차 앞에 불 떼 가지고 가는 차입니다. 에너지 동력 삼아서 가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선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100년 산에 나무 없고 땔감 팔고 그런 사진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산에 땔감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뭐 산채, 벌목 이런 거 그때도 법이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줬습니다. 땔감을 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울창해진 숲은 땔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울창한 숲. 그것을 우리가 또 들어가 가지고 상쾌하다라고 이제 살림을 그렇게 즐기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아프간 이야기 잠깐 나왔었더랬습니다. 여기에 또 9월 8일 남녀 부동석이다. 예, 여자들은 히잡 단계에 덮어 쓰는 거. 히잡, 뭐 니캅, 차도르,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 이렇게 덮어 쓰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에 가버리게 되면은 눈도 못 꺼냅니다. 눈도 다른 부위는 아주 진한 걸로 덮어 쓰고요. 눈 부위는 연한 걸로 덮어 쓰게 해서 어쨌든 피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여성들은 그래도 손도 나와 있고 얼굴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커튼으로 분리해 가지고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정조를 지켰다, 연려상을 세우자 막 그랬지 않습니까? 세운다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여성에게는 고통이겠습니까? 새로 팔자고치로 떠나게 해줘야 되는데 니는 연려가 되어야 된다. 누가 연려한다고 원했을까요? 이 연려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 둘 다 피 끓는 젊은이들인데 커튼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런 사회. 동아일보 8월 19일 50년 전 아프간 여성과 지금 덮어쓰게 한 마지막에는 부르카입니다. 이거 부르카. 이게 부르카입니다. 히자브, 그 다음에 차도르, 니캅도 부르카 직전인데 거의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카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꼬맹이한테까지 덮어 씌워놨습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응? 경향신문 8월 4일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인권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답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8월 18일 곳곳에서 탈레반이 공포정치를 한다.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 목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닌다. 예, 중국의 문혁대 홍위병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굴 시커멓게 이렇게 더러운 걸로 칠해가지고 목줄 매가지고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게 나오고, 아프간 29세 최연소 여성 시장,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듯 학습을 못하고 정말 뽀시러운 소리들을 해대고 있고, 제가 전태일 바야흐로 전태일 또 선동 시즌이 다가왔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태일은 그 시대에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전태일 시대도 마찬가지. 수많은 직능공들, 기능공들, 그 양성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 본격적으로 했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 꼭 대학 가려고만 하지 말고 기술 공업고등학교 가라. 돈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화공과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옥과 도자기 만드는 거, 화공과가 특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머리 아주 좋은데 그런 데 가고, 지금 민주노총, 특히 자동차 상류층들, 그거 다 박정희 키즈들 아닙니까? 근데 박정희 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야말로 부르주아가 돼 있잖아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좋은 캠핑 장비에 다 쓰고 있잖아요. 골프도 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경주에 이명박 대통령 사건을 드루킹이 계속 이제 돌리면서, 킹크랩인가요? 뭐 다스는 누구 거야, 다스는 누구 거야. 다스 다니는 사람들, 예, 골프 치러 다니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르주아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인정할 거는 좀 하고, 예, 사람이라는 거는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무슨 계급 사관놀이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지금 이 시절이. 전태일만 하더라도 시다,
예, 시다바리의 그 시다입니다. 이런 겁니다. 시다는 뭐 아시겠지만은 도배장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도배하기 전에 뻐끔뻐끔 구멍 났는 데라거나 또는 문틈이 있는 데라거나 이런 데는 미리 이렇게 밑 작업을 하죠. 발라 놓습니다. 거기를. 그래가지고 마감은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련공이 마무리 도배를 할 수 있도록 밑 작업을 해 놓는 것을 우리가 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잖아요. 시다발이라고 하는 게. 시다에서 미싱사로 올라갑니다. 미싱사에서 재단 보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재단사예요. 근데 미싱사가 재단 보조보다는 약간 임금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왜? 재단사가 되기 위해서 재단 보조로 한번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선택을 하면서 2년여를 지나면서 신분과 임금이 떡상해 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태일 월급이 얼마냐라고 아까 그 평전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사하면은 23,000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 게 나오거든요. 23,000원. 그러면 연봉으로 보자면은 한 27,000원 넘죠. 27만 6천원 좀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1970년대 1인당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87,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GDP에 전태일의 연봉이 27만 원대니까 3배가 약간 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아이를 말이죠. 뭐 아이는 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지금 살아 계신다면 이제 나이가 많으실 테니까. 그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전태일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꼬드기고, 예? 속삭여 가지고 결국은 기름 붓게 만들고 거기다가 불 붙여 가지고 죽인 거죠. 전태일을 사망시킨 거거든요. 오히려 말이죠. 그러면서 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근로기준법을 오히려 너무 빨리 도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 6.25 전쟁 때 이후에 집에서 양육되는 아이가 왜 우리는 소고기 없냐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우리 반찬에 장조림 없냐고 따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로기준법, 지금도 근로기준법, 예? 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이렇게 해서 3법 제대로 잘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도 뭐 근사한 어떤 기업 정도 되지 않으면 그 완전히 딱딱 지키기가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직 이제 산업이 초기화 단계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오히려 87년도부터 노동 생산성에 초과한 임금이 10년 동안 계속 지속된 게 우리 외환위기를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게 자원분배 비효율성이 임계점에 다달했는 게 97년도다. 그때 딱 맞닥뜨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일정량이 자본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노동량이 들어가서 생산량이 나온다. 이런 계산 방법이잖아요. 우리 좌익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또 철저한 그거는 부르주아들의 계산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노동 가치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그거는 노동 착취야. 우리의 순과 노동 가치설을 논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현대자동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하자고 해요. 그 사람들도 아직. 근데 진짜 하지는 못합니다. 왜 못하죠? 아까 제가 경주에 다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밑에 하청들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저는 뭐 노조 못지않게 지금 개선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체계라고 봅니다만 특히 이 학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안 지킵니다. 일한 만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노동량이 똑같으면은 임금이 똑같아야 된다. 그럼 노동량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아까 제가 노동 가치설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가치는 누가 알아보는 거죠? 가치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김제동이가 예? 뭡니까? 국회의 의장인가요? 아니 판사의 망치인가요? 그 망치질과 목수의 망치질의 값어치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내려칠 때 그 충격양, 동원되는 근육의 양, 뭐 이런 걸로 계산합니까? 그러면은 김제동은 마이크 잡는 거는 김제동은 가치 있는 입이고 나머지는 아가리입니까?
아가리라는 말 써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회가 이재명화 되어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말을 쓰게 되네요. 한 번씩. 조금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지만 입이고 지만 합니까? 어떻게 계산한 거죠? 김어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진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노동량을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체육 분야로 보자면 뭐 칼로리 소모량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1R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예? 리페티션 맥시멈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측 최대 중량의 자기의 60에서 80%의 부하를 3에서 5회 반복해서 들 수 있는 그런 일 측정 방법, 근육 측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계산합니까?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가치 측정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비자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지가 만들어 가지고, 야, 나 이거 정말 공들여서 만든 거야, 수제 볼펜이야, 써봐 라고 했는데 모나미에서 쫙 쏟아지는 거, 100원짜리 써보니까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수제 볼펜이라고 만들었던 가치 인정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샤넬이다, 뭐 구찌다, 왜 비싸게 주고 삽니까? 그게 정말 뭐 잘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 실밥을 닥스라고 하는 데서 못 만들겠습니까? 아디다스를 못 만들겠습니까? 뭐 아디다스도 스포츠에서는 또 약간 위에 가격에 중상위에 랭킹되는 그런 브랜드이긴 합니다만은 브랜드 값이죠. 브랜드 값입니다. 예, 거기에 사람들이 가치를 주는 거죠. 가치를 주는 겁니다. 샤넬 백이 있는데 샤넬 그 라벨을 떼버리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뭘 붙일까요? 뭐 일반 그 사람 이름 들어가는 브랜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5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안 사죠. 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매기는 것이지, 지금 좌익들이 말하듯이 노동가치설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태일 선동 시즌을 맞아가지고 과연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아까 TV 변천사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이런 걸 따져본다면은 역사를 그렇게 시금방지게 함부로 재단하고 선동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 홍준표라는 감독, 이 보세요. 얼마나 맑고 순수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불사르며 외쳤듯 첫 번째부터가, 플롯부터가 잘못 끼워지고 있잖아요. 죽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태일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전태일 살인자를 체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좌익들이 역사 뒤집기 한참 맹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뒤집기 안 될까요? 역사 진상 밝히기. 그래서 전태일 그때 선동했던 전태일 주변에 대학생이 없었다고 뭐 없기는 뭐 없습니까? 뺑 둘러싸고 있었죠. 예? 똘똘 또아리 털고 있었거든요. 그 인간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전태일을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순진한 사람 빼고, 그 다음에 전태일에게 몸에 불 붙인 살인자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진상 밝혀보고 역사 바로잡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가지 없는 역사관 이런 말 간혹 씁니다만은 순진한 사람도 엮여가지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무식한 사람도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조금 고달프더라도 공부를 좀 해야 선동을 덜 당하게 되고,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감사함도 느끼게 되고, 또 미래를 향하는 방향도 틀어볼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늘 좀비처럼 과거 뜯어먹으면서 선동되어 가지고 인생 허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